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방 또 일주일 지났네. 어떻게 복습은 했어요? 예, 뭐 물어보면 알겠지.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희 굉장히 같이 행정의 가치 중에서 수요일만 본질적 가치랑 수단적 가치 있었죠? 그 중에서 본질적 가치 중에서 왜 그래 표정이 그런 게 있었나요? 막 이런 흠칫 놀라며. 자, 본질적 가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말했던 공익 개념이었죠? 예. 공익. 아니, 사람 당당하게 복습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복습을 했는데 기억나는 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공익이죠, 공익. 그래서 공익을 하나 말았는데 공익을 개념을 정의 내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죠. 무슨 학설과 무슨 학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가정설이랑 실제로 그렇지, 실체설. 그래서 일단은 내용까지는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개념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름, 명칭, 가정설이랑 실체설이 있는데 자, 오늘 그것부터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간단히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과정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공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공익의 본질이 뭐냐라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과정설이라는 거는 공익은 다른 게 없다. 그냥 그 사회 구성원들의 무엇을 합쳐놓은 거, 사적인 이익, 사익을 다 합쳐놓은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익을 모두 합쳐놓은 사익의 총합이 결국은 공익인 거고, 그래서 공익 개념이랑 사익 개념이 별반 다르지 않다,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정설이에요, 과정설. 근데 왜 과정설이라고 하냐면은, 사익이라는 거는 개인들의 집합체잖아요. 사익의 총합이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의 집합체인데, 각자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이기심을 발휘하다 보면 자기의 사적 이익이 다른 사람의 사적 이익이랑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 사적인 각 개인들 간의 사적인 이익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익이라는 것이 도출된다. 그래서 이름을 과정설이라고 지은 거예요. 과정설. 각 개인의 사익의 총합이 결국은 공익인데, 이 사익의 총합을 사익을 총합하려면, 각자는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각 이기심을 적절하게 잘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공익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개념만 그렇게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체설은 그럼 뭐냐? 실체설은 공익은 아니다. 공익은 사익이랑은 완전히 별개로 공익만의 어떤 실체, 본질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실체설이에요, 실체설. 사익을 아무리 더해도 그게 공익이 되는 게 아니고, 공익이라는 거는 뭔가 사익의 총합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존재하는 실체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요 사익 너머에 있는 별개의 실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개념만 크게 잡고 계시면 되고요. 사익을 합친 게 공익, 그게 무슨 설? 과정설. 그 다음에 사익이랑은 별개로 공익이라는 본질이 존재한다는 건 실체설.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크게 이제 개념을 잡고 한번 내용을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러면 누구의 학설 중에 뭐겠어요? 그렇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거.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과정설. 개인 아니고 하나의 집단이라는 공익의 실체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실체설. 자, 그래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 얘는 개인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게 과정설이고요. 얘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어떤 집단의
더 큰 틀에서의 집단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게 실체설인 거고. 자,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92페이지를 봅시다. 자, 첫 번째, 집단주의적 실체설 이렇게 나오죠. 집단주의적 실체설. 자, 이거는 이제 공익의 개념을 사익의 총합, 사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익보다 더 큰 차원에서의 어떤 실체적인 집단을 위한 집단적 가치가 있다. 그게 공익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실체설이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수식어가 집단주의적 실체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집단주의. 자, 그 그림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 표현들 있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현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익혀두셔야 돼요. 밑에 첫 번째 보시면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공동체, 공익이라는 공동체적 개념이 사익, 사적 이익보다는 더 우선시된다라고 접근을 한 게 무슨 설? 실체설. 자,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사회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인식을 한 것.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인식을 한 것. 그 다음에 사익은 그러면은,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지, 덜 중요하다. 사익의 총합에 우선시되는 공익이라는 실체적인 개념이 있고, 그래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실체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체라는 거는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해요? 아니요. 분명하고 명확해요? 아니면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모호하고 추상적. 그렇지.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체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실체설의 관점에서 봐도 이 개념 자체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에요. 자, 그래서 공익의 실체를 규정해주는 어떤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잖아. 자, 그거를 누가 하냐면은, 정부를 지탱하는 엘리트, 관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익은 사익과는 다르게 실체가 존재하는, 집단적인 개념인데, 걔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정해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부 관료인 엘리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엘리트가 정해주면 되는 거야. 엘리트가 이거는 공익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때부터 그거 공익이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실체라는 개념은 실체설에 입각할 때 공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게 바로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실체설에 따를 때 공익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적인 이익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이제 밑에 이제 4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대립적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상위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내용. 자,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근데 이 공익 개념은 실체설에 입각할 때의 공익 개념은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개인을 억압할 수 있어. 왜? 공익이라는 거 이름을 빌려가지고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자, 이거는 엘리트의 입장에서 엘리트의 관점에서 공익을 규정해주는 내용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국가를 선도하는 엘리트들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를 안고 있겠죠.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공익이야. 야, 너희 무지한 시민들은 그냥 우리가 제시하는 공익 개념을 믿고 따라오면 돼. 뭔 그렇게 말이 많어?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이 실체적인 개념을 엘리트의 기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는 이제 독재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실체설의 문제점이자 한계인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대표학자 이래가지고 따로 박스로 묶여 있는데 실체설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철학자들. 우리 들어본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철학 중에서도 형이상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있는데 그 형이상학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주로 이 실체설 개념을 주장한 학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과정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쉬워요. 과정설은 이제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이론이고, 공익이라는 것은 그냥, 사적인 개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의 총합체가 결국은 공익이다. 공익이라는 건 다른 게 없다. 그냥 개인의 이익을 다 합쳐놓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조율되면 그게 결국 공익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공익을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한 것. 얘는 공익을 실체설은 집단주의적으로 접근한 개념이라는 것.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정설적 과정에서의 공익 개념 보시면은 공익은 개인들의 사적 사익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임을 전제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공익은 사익의 총합 혹은 사익 간의 타협,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견해. 이런 표현들만 잘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굵은 글씨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 개념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익을 초월한 다른 공익 개념의 실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공익이라는 거는 그냥 사익을 합쳐놓은 거, 사익의 총합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익, 공익, 사익을 합쳐놓는 공익 개념은 개인들 간의 대립과 투쟁과 협상과 타협의 과정에서 도출된다. 그래서 이름이 과정설. 이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딱 그 관점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돼. 자, 근데 이 과정설도 한 개 문제점이 있겠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자, 요거는 개인들의 의견을 총합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인데, 공익 개념인데, 자, 요거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선진국에 더 적합한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한 개념일까요? 선진국. 그렇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공익 개념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개발도상국에서는 타협이 잘 안 그렇지. 그렇지. 설득이나 뭐 협상하고 타협하는 그런 토대나 토의 문화, 토론의 문화 같은 게 아직 문화적으로 토대가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개도국 같은 데에서는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권력자에 의해서 권위주의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이 조율돼서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는 거죠. 몇몇 권력자에 의해서 공익이 규정지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게 요 과정설의 문제점, 한계죠. 자, 그래서 선진국에나 적용 가능하고 개도국이나 후진국에는 토론 토의 문화가 잘 토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라는 게 과정설의 한계점.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힘이 대등하면은 서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잖아. 근데 한 명이 너무 우월한 힘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힘으로 억압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다 묵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에는 집단 이기주의의 폐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익의 형성 과정을 주도한다. 이거예요. 공익의 형성 과정을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 사익의 총합이라는 과정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자,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이제 홉스. 홉스는 어떤 학자예요? 성악가요? 어? 그것보다도 그 사람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파악한 투쟁? 국가 국가정책 어? 사회 한다며요. 사회 한다며. 사회를 무슨 관계로 파악을 한 그렇죠. 사회 계약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잖아, 홉스. 성악설도 맞아요.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것도 맞고. 근데 이제, 하나로 정리를 내리자면은, 사회는 계약에 의해서 형성됐다. 라는 사회 계약서를 주장한 게 홉스라는 학자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런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절충설은 그 중간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이제 실체설이냐, 아니면은 과정설이냐, 그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94페이지에 거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실체설과 과정설,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 개념 나오죠, 자유. 자유는 본질적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예요? 본질. 그렇지. 아직까지는 본질적 가치를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질적 가치예요. 자, 자유의 개념은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유는 뭐예요? 방해받지 않는 거? 방해받지 않는 제약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은 우리 행정학에서 나오는 자유 개념 중에서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행정학에서 배울 때는 자유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서 접근을 해요. 첫 번째는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가 있으니까 적극적 자유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개념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소극적 자유랑 적극적 자유. 자, 아예 그냥 국가 권력한테 간섭받지 않겠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소극적 자유겠죠? 소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자, 근데 반면에 적극적 자유는 그럼 뭐겠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 뭔가를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무슨 자유? 적극적 자유라는 거예요.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그거 기억해 두시고. 요즘 졸리신 것 같은데요? 예. 그치? 많이 자긴 했는데 많이 잤는데, 멍해? 공부를 못했는데 양압기라고 그 끼고 자는데 뺐어요. 왜? 양압기요? 예. 왜? 양압 그거 끼면 잠이 잘 와가지고 괜찮아요. 그렇구나. 근데 못했어, 그거를. 자, 계지 앉아. 가서.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순 없잖아. 예.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그래. 강의할 때도 컨디션이 막, 그날 잠을 많이 못 잤어. 아니면은, 술을 간밤에 늦게까지 때렸어. 그러면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는 횡설수설하고 막, 그럴 때 있어.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도 많이 좌우가 돼요. 수업도 마찬가지, 당연히. 자,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냥 꾸준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들쭉날쭉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평균치를, 가지고 시험에서 합격이 좌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괜찮아. 그럼 오늘은, 20번 줄게요. 아픔은 20번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자, 그래서, 자유의 개념. 첫 번째 이제 본질적 가치를 하고 있고요. 본질적 가치의 내용 중에서 처음 배웠던 게 공익.
공익은 무슨 설과 무슨 설이 대립되어 있다? 실체 과정. 그렇죠. 실체설과 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자, 실체설을 주장한 학자들은 예.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마르크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래. 그 사람들은 철학자 중에서도 어떤 형이상학. 형이상학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었죠. 예. 그렇지. 자, 과정설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힘 있는 잘 그 논리가 그렇지. 소수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사만 집단이죠. 반영을 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면은 토론이나 토익 문화가 잘 성숙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만 잘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게 과정설의 문제점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자유라는 개념을 배웠고, 자유에는 크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내버려도 정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소극적. 그거는 소극적 자유. 야, 뭘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 자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유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긴 하지만 어렵진 않고요. 그것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우리 공익만큼이나 본질적 이념에서 중요한 정의 개념이에요. 정의 개념. 예. 저스티스. 자, 저스티스고요.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롤스의 정의론이에요. 롤스의 정의론.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 개념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정의라는 개념은 일단 딱 들어보기에도 한 개의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자마다 정의 내리는 개념이 다 달라요. 정의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학자들의 개념을 다 정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시험과 관련해서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론 그러면은 롤스의 정의론을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롤스는 일단 첫 번째 전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자, 롤스는 자연 상태에서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고 지적 능력,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롤스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저기 나오죠. 무지의 베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일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베일 이렇게 가려져 있다.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이제 뭐 결혼할 때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덮는 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덮는 거 그런 것들을 베일이라고 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원초적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베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무지의 베일 기억해 두시고 무지의 베일.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 그거예요. 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할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롤스는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최소 극대화의 원리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최소 극대화의 원리. 자, 최소 극대화의 원리. 자, 이거 뭐냐면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은 구성원들은 원초 상태에서 아무것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소한 덜 위험한 방향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꼭 도박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확률이 자, A라는 대안은 확률이 50%야. 50%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됐을 때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다른 B라는 대안은 확률이 70%예요. 70%. 자, 근데 70%의 확률로 당첨이 됐을 때에는 5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원초적으로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이 구성원들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구성원들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겠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렇지. 좀 더 나한테 확률이 높은 B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게 롤스의 기본 전제였어요. 롤스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무지의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롤스의 정의론에 따라서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두 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 가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롤스의 정의론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자, 총 3개의 원리가 있고요. 총 3개의 원리가 있고 제1원리와 제2원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롤스가 주장했던 정의의 제1원리는 뭐냐? 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의 평등함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런 거죠.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받을 게 롤스가 주장했던 정의의 제1원칙이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원리? 제1원리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원리만 가지고는 모든 사회에서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2원리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을 받아서 만약에 불평등이 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저기 창문 좀 열린 것 같다. 시끄럽어요. 거기 닫아주시고요. 이게 되게 웃기다. 거기를 닫으면 여기 열려. 자, 여기 땡겨. 됐죠.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제1원리에 의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때 만약에 불평등이라는 것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 그때에는 제2원리에 따라서 차등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1원리는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동등한,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1원리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리. 자, 근데 평등한 자유에 의해서 만약에 발생된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불평등을 차등을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제2원리는 차등 조정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롤스는 제2의 원리, 차등 조정의 원리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제1원리와 제2원리. 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 그 다음에 제2원리는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차등 조정의 원리. 이렇게 두 개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제2원리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세부 원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차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 우선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주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자,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지위나 직무에 대한 최소한 접근의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그게 기회균등의 원리예요. 기회균등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자, 그래서 제2원리 중에 세부 원리인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를 동등하게, 균등하게 제공을 했는데 그래도 초래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냐면은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차등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2의 원리 중에 두 번째 원리는 차등의 원리. 가장 불우한 자에게 그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 불평등한 상황을 조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총 몇 개 원리인 거예요? 1원리, 2원리, 2원리 중에 2개 원리가 있으니까 총 4개? 4개? 잘못 들었죠? 3개의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6페이지에 이 원리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2개의 원리가 만약에 충돌을 할 때에는 1원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그래서 1원리가 2원리보다는 반드시 우선 적용. 자, 그 다음에 2원리 안에 있는 2개의 세부 원리 있죠. 자, 이것 간에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는 우선 적용. 자, 그래서 순서가 제1원리, 그 다음에 제2원리,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더 우선 적용되고 차등의 원리가 그 다음으로 적용되고. 괜찮아. 시원하게. 나도 졸리면 하품할 거니까. 이러면서 하품을 같이 합시다.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졌다. 히터 좀 키는 거야, 이게. 감기 조심해야 돼. 4월에 이미 걸렸기 한 번 했어? 한 판 했어? 한 번 걸렸다고 또 걸리지 말라 뭐 있어? 보일러를 맨날 켜죠. 어디? 집에? 예. 부모님? 아니,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아이고, 저런. 잘 챙겨 먹고 해야겠다. 부모님으로부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부모님한테 뭘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는 행사 안 해? 이제 해야 돼?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2원리는 2개의 세부 원리로 이루어졌고요. 제1원리와 제2원리 간에는 1원리가 2원리에 더 우선하는 관계에 있고요. 제2원리 간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는 더 우선시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은 1원리, 2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2원리 중 차등의 원리 이렇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그냥 제2원리 중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이런 오답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틀렸다는 거를 곤란할 수 있겠죠, 금방. 자, 그래서 뒤에 96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참고 한번 볼까요? 참고.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대한 예시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떤 대안 A는 자, 상류층한테 효용을 100을 주고요. 중류층한테는 50을 주고 극빈층한테는 30을 주는 거예요. 30을 주는 거. 자, 그래서 효용을 다 합쳐봤더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효용이 180이야. 자, 근데 어떤 대안 B는 상류층한테 200을 몰아주고요. 중류층은 100, 극빈층한테는 10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용을 다 합쳐봤더니 상류층한테 200이나 돌아가기 때문에 효용의 총 합계는 310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이에요? 그치? 총 효용이 310이니까 거의 이제 2배에 육박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리주의의 관점이라고 하죠.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대안 B가 훨씬 좋은 대안인 거예요. 자, 근데 최소극대화의 원리에서 보면은 최소극대화의 원리라는 거는 이런 거죠. 위험을 줄이고. 위험을 줄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언제든 극빈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극빈층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나한테 내가 가장 불리한 상황이었을 때 나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대안이 제일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최소극대화의 원리의 기본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접근을 해보면은 내가 만약에 극빈층이 됐을 때 나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용이 돌아와야 좋은 대안이니까 그 관점에서는 대안 A와 B 중에서 어떤 대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 관점에서는 최소극대화의 원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총 효용은 대안 B보다 더 떨어지지만 나한테 내가 극빈층이 됐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A가 더 B보다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극대화의 원리에 따라서는 의거할 때에는 대안 A가 더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원리 간의 관계, 이거는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론의 특징 및 비판 중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1의 원리,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원리예요? 사회주의의 원리예요? 사회주의. 자유주의. 그 상대적으로 약간 이념적으로 애매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누구에게나 동등한 자유를 주고 불평등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유주의. 그냥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자유만 주면 된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는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예. 여기 뒤에 불평등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만 봤을 때. 자, 근데 뒤에 차등조정의 원리는 기회를 보장하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만약에 불평등이 존재했을 때에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차등조정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의 원리에 가깝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자유주의의 관점이에요? 사회주의의 관점이에요? 롤스는? 믹스. 그렇지. 이도 저도 아닌 약간 애매모호한 중도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도주의의 관점이니까 중도주의자들의 결국 말로는 뭐예요? 둘 다한테 까인다는 거죠. 욕 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롤스는 제1의 원리와 2의 원리를 통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원리를 적절하게 접목하려고 시도한 중도주의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관점도 아니고 자유주의의 관점도 아닌 애매모호한 이론이라며 양극단의 사람들한테 둘 다 욕을 먹는다라는 게 이제 비판점인 거예요. 자, 특징은 그래서 특징 붉은 글씨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주의 입장,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 둘 다 양측 극단에서 둘 다 욕을 먹는 한계점을 갖는다라는 게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다 하시면 되고요. 요거 기본적 자유의 원리, 그 다음에 차등조정의 원리는 두 개의 세부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원리는 차등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평등한 기차. 평등한 기차. 기차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평등한 기차. 그래서 기차예요, 기차.
차등의 원리가 앞에 나와 있으면은 틀린 지문. 자,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세요. 쉽게 접근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형평의 개념 있죠? 형평의 개념. 사회적 형평성. 자, 형평은 본질적 가치예요? 수단적 가치예요? 여기까지는 본질적 가치예요. 형평이라는 가치.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형평은 자유랑 마찬가지로 두 개의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 있죠.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 자, 이거예요. 자,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라는 거는 사람은 평등한 자유. 그렇지, 평등한 자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형평 중에서도 수평적 공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평적 공평.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자, 사람 똑같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충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앞에 나온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공평의 개념이라는 거죠. 수평적 개념, 수평적 공평, 수평적 형평의 개념.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수평적 공평. 자, 처음에 나왔던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렇지. 수평적 형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수직적? 그렇지. 수평이 나왔으니까 얘는 수직적 형평인데 이런 거죠. 너랑 나는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능력이 다르잖아. 우리가 내가 낸 실적이랑 네가 낸 실적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너와 난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실적에 대해서,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지. 너랑 나랑 시험 점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합격하면 안 되고 난 합격해야지.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수직적 형평이라는 거죠.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같이 공무원 돼야지. 이거는 수평적 형평. 자,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의 이제 형평 개념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봤던 수평적 공평을 97페이지에 보시면은, 욕구 이론이라고도 해요. 욕구 이론.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념이고요. 동일한 거는 동일하게 다뤄줘야지. 이렇게. 같은 인간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욕구 이론 내지는 수평적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수직적 공평은 주로 사회주의자 아니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배분을 차등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 이렇게. 다른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를 해줘야지. 그게 수직적 형평.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인 거예요. 저게 왜 형평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지. 또 동일한 것을, 일도, 그냥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요구가 있으니까 똑같게 대우하는 게 말이 돼? 능력에 따라서 차등한 게 오히려 더 공평한 거지. 이게 이제 수직적 형평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인 거죠. 그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이게 공평이야.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이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형평의 개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요거는 뭐겠어요? 그거는 수평적. 자, 이게 만약에 소득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에 배분이라고 해요. 소득이 적은 사람,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예를 들어 뭐 200 배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정도의 배분을 할당받을 수가 있어. 예. 그거는 평적. 수평적 형평이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수평적 형평이라는 거예요. 이론의 명칭에 따르면 욕구 이론을 반영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것일 수도 있죠. 예. 이렇게 따지니까 또 그런 거 같지. 이렇게 따지니까 아까는 왜 수직적 형평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았지만 막상 이렇게 도표,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이게 또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되게 좋네요. 어? 되게 좋네요. 되게 좋은 거야? 아, 그렇지. 자, 이러면은 굳이 열심히 저는 수업만 들어도 돈을 얻고. 그렇지. 똑같은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을 아니야 수업을 듣는 게 더 힘들 수 있지. 자, 어쨌든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배분을 할당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평적 형평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거를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수직적 형평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바로 비례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배분도 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직적 공평. 자, 다른 말로는 실적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요 두 개의 관점을 접목시킨 또 다른 관점 이론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평등 이론이라는 거예요. 평등 이론. 자, 평등 이론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욕구와 실적 이론의 절충적 이론이래요. 그러면 이 도표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표현이 가능할까요? 앞에 살짝 보태줘요. 앞에 살짝 보태줘? 그게 뭐야? 못 보는데 조금 더.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앞에 아예 그냥 이 정도까지 예. 최저 수준의 소득자들한테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에서는 배분을 해주겠다. 소득에 상관없이. 예. 자, 근데 이 이상부터는 소득, 실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받는 게 더 공평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까지만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득에 비례해서 배분을 받는 게 더 공평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론이 평등. 세 번째 나오는 평등 이론이에요. 평등 이론. 자, 그래서 세 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평적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욕구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비례해서 배분을 받아야 된다. 소득과 능력과 자격에 비례해서 무조건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게 수직적 형평, 실적 이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소득에 비례해서 이게 세 번째 나오는 형평 이론. 그래서 이 세 개의 이론이에요. 다시 자, 수평적 형평은 무슨 이론? 평적 형평은 사회주의. 아, 이름. 욕구 이론. 욕구 이론. 수직적 형평은 실적 이론. 실적 이론. 욕구, 실적, 그다음에 세 번째 평등 이론. 평등 이론까지 해서 세 개 배웠어요. 욕구, 실적, 평등. 예. 욕실평. 실직. 욕구, 실적, 평등. 욕실평 배웠어요. 욕실평. 자, 해서 세 개 이론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형평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97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때까지는 본질적 가치 배웠죠? 자, 이제부터는 수단적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수단적 가치라는 거는 요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위, 그렇죠. 하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들, 그거를 수단적 가치라고 하고요. 자, 이거 개념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쉬워요. 왜? 본질적 가치는 개념이 모호하잖아. 네. 막연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수단적 가치는 그것보다는 좀 더 어떤 실천적인, 수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민주성, 첫 번째, 민주성. 자, 민주성은 우리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민주성은 뭐예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그렇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가치. 자, 근데 그거는 뭐 기본적 상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자,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대외적 민주화랑 대내적 민주화.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대내적 민주화는, 대외적 민주화는 뭐예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누가 주인이어야 된다. 국민이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을 할 때 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주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사에 신속하게 대응해주는 방향으로 대응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부,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대외적 차원에서 민주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외적 민주화라고 하고요. 행정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접근을 한 거고, 자, 대외적 민주화를 실현시키려면 행정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대응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대외적 민주화 개념. 그러면 대내적 민주화는? 대내적 민주화는? 자, 이거는 이제 정부 내부에서 정부 행정부 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구성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을 대내적 민주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외적 민주화는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밖에 있는 국민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응성을 최대한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운영되면 무슨 민주화가 있는 거? 대외적 민주화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내적 민주화라는 건 정부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 공무원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의사를 다 이제 수렴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때 그거를 대내적 민주화가 있는 개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구성원들의 참여, 그거는 대내적 민주화. 국민과의 대응성, 국민에 대한 대응성, 그거는 대외적 민주화. 이렇게. 자, 그래서 확보 방안,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개념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수단적 가치 중에서 합법성. 합법성은 왜 중요해요? 행정은 반드시 법에 근거한 행정, 그거를 법치 행정을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예전에 이제 왕권 이후에 입법 국가가 도래하면서 법에 근거를 둔 법치 행정의 이념이 굉장히 중요시됐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합법성의 가치가 제도되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공익부터 형평까지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가치가 되는 거죠. 합법성. 합법성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와도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부정적 측면에서 하나만 볼까요? 부정적 측면 99페이지에 자, 합법성을 강조하면 행정이 유연하고 탄력적이 되어 아니면은 경직되고 그렇지. 경직되고 소극적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게 합법성을 강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는 합법성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그렇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은 합법성을 준수했을 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올라가요. 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법에 정해진 대로 테두리 안에서만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법에 따라서 행정이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죠. 자, 그런 것들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투명성 개념 있죠. 투명성. 자, 투명성도 수단적 가치 중에 하나예요. 투명성. 자, 수단적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투명성. 자, 이거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즉, 이 정부의 활동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로 공개되는 거.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주는 거. 그거를 투명성이라고 하죠. 투명성. 자, 투명성이 보장이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투명성을 그렇지, 맞아요. 투명성은 거기 2번에 있죠. 투명성의 특징 2번에 행정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 그 다음에 부패 방지라는 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직의 청렴도 확보, 청렴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가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죠. 자, 투명성을 뭐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 그게 과정 투명성이고요. 그 다음에 요 결정된 의사가 집행이 잘 돼서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를 접근하는 게 결과 투명성. 결과 투명성. 자, 그 다음에 조직 자체가 개방되고 국민에게 공개되었느냐, 그거를 따지는 개념이 조직 투명성 개념인데, 자,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의 개념인데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응? 규제. 그렇네. 기억하시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나오는 합리성 개념이에요. 100페이지는 읽어보시고, 합리성도 역시 이제 본질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합리성의 개념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건 합리성은 약간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이거 1번 수평적 형평은 무슨 이론? 서예지. 그렇지. 수직적 형평. 실적 이론. 그 다음에 평등 이론. 세 번째는 평등 이론. 여러분, 절충한 이론.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것처럼.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맞춰야죠. 과정, 아이고, 말을 해버렸네. 공익에는 무슨 설과 무슨 설이 있다?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다. 과정설과 실체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 개념 있죠. 합리성이 개념을 많이 들어봤어요. 합리성. 합리적이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합리성의 개념이 도대체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합리성을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를 내리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놔.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강구를 한단 말이죠. 자, 수단을 동원하는데 이런 거예요. 합리성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수단이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최적의 수단이냐. 그러니까 수단과 목표 간에 수단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적합하게 기여하는 수단인 거냐. 이거를 따지는 게 바로 합리성의 개념이에요. 합리성의 개념. 기여.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수단의 함목적성. 자, 수단의 함목적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수단 자체가 목표에 합치되고 부합하는 성질을 갖느냐. 수단의 함목적성. 자, 이게 무슨 개념? 합리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합리성의 개념. 합리성의 개념. 합리성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본질적인 최적의 기여를 하느냐, 수단이 목적 달성에 합치되어 있느냐, 함목적성을 갖느냐, 이게 합리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어떤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었느냐, 그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합리성은 수단의 합목적성에 기초를 둔 개념이다. 요거 용어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최적 수단, 합목적성. 요거 개념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합리성의 유형을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사이먼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이먼 인간관계. 사이먼도 인간관계론 디목인데 디목. 사이먼. 인간관계는 목이야 목. 뒷목 그래 뒷목. 사이먼은 그 다음에 나온 그렇죠. 사이먼은 행태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잖아. 예. 자,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학자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디목도 중요하고 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행정학의 아버지는 윌슨. 역시나 중요하고. 자, 그래서 사이먼의 합리성 개념을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기존에는 사이먼 이전에는 거기 표 있죠. 밑에 기억에 사이먼의 합리성 분류 부분을 볼게요. 먼저 실질적 합리성 그래가지고 자, 사이먼 전에도 합리성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합리성은 뭐냐면은 그냥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냐, 합목적성이 있는 최적 수단이냐, 이게 합리성의 개념이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실질적 합리성. 자,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은 그냥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하는 합리성 개념이에요. 수단이 목표 달성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합목적성이 있느냐, 최적 수단이냐, 요거를 따지는 게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내용적 합리성. 이것도 표현이 되게 다양한데 개념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지문으로 다 나오니까. 자,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히 수단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합목적성이 있느냐, 그거를 따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자, 요거는 이제 기본 가정이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리적으로 따져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걸 무슨 인이라고 했어요? 인간관 중에서 그렇지. 경제인. 인간을 경제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자, 보세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개의 막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A, B, C, D, E 대안을 먼저 다 따져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게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인지를 인간이 골라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가정에서 바탕한 게 이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인간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가 현실적으로 없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인간은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합리성은 도대체 뭐냐? 자, 이거는 로봇의 합리성, 컴퓨터의 합리성이잖아요. 인간의 합리성은 도대체 뭐냐? 인간은 시간과 비용과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그냥 몇 개의 수단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그 중에 그나마 최선인 거를 선택을 하더라. 요거예요. 최적 수단이 아니라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선택을 하더라. 수단을. 이렇게 사이먼은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인이라는 가정 자체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 비현실적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 인간은 시간과 비용과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검토를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실질적
객관적 합리성에 최적대한 개념은 모순이 있어. 예. 자, 그러면은 인간의 합리성은 뭐야? 자, 밑에 보시면은 인간은 그냥 그 자신이 허용하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 안에서 절차적으로만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이먼은 절차적 합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절차적 합리성. 완전한 의미의 실질적이고 내용적이고 객관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절차만 보장이 되면 거기서 그냥 적당한 대안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절차적 합리성. 다른 말로는 제한된 합리성. 아니면은 자, 제한된이라는 의미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주관적 합리성. 인간이라는 건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다.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가 없다. 주관적이고 제한되고 인지 능력의 한계 범위 내에서만 합리성의 개념을 따져보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사이먼이 얘기한 절차적 합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먼은 행태주의자였으니까 인간을 관찰을 했겠죠. 인간의 관찰 가능한 외면적 행태를 가지고 밸류를 연구했어요? 팩트를 연구했어요? 사실에 국한. 팩트. 사실만. 밸류는 관심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모든 대안을 다 따져보는 게 아니더라. 그냥 자기가 따져볼 수 있는 대안만 조금 따져보고 그 중에서 고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인간의 행태를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합리성의 개념을 재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질적 합리성이 대세였죠. 근데 사이먼 이후에는 합리성 개념이 실질적 합리성에서 이렇게 절차적 합리성이나 제한된 합리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이먼이 어떤 행정학에서 기여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사이먼은 노벨상을 받았어. 이거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합리성 개념밖에 없었어요. 근데 행태주의 연구를 통해서 행동 연구를 통해서 이 관점이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절차적 합리성, 제한된 주관적 합리성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기여가 있죠. 그 사람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예요. 원래 경제학자예요. 자,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합리성 개념에서 사이먼의 그 역할,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먼의 합리성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 합리성 개념이 기존의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류적인 생각이었다면, 기존 경제학자들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걸 다 따져봐서 실질적인 최적 수단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에 접근을 했다면, 사이먼은 이 행태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는 경제인처럼 움직이지 않더라. 그냥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그냥 괜찮다,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더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을 사이먼은 경제인적 인간관에서 어떤 인간관을 이제 수정을 했냐면은 행정인으로 경제인적 인간관을 수정을 했어요. 사이먼은. 자, 행정인은 뭐예요? 모든 경우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능력상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존재다 라는 기본 가정인 거예요. 행정인. 그래서 101페이지 밑에 개념 있잖아요. 거기 행정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Administrative Man. Man. 무슨 슈퍼히어로 같다. 알아? 마블 좋아해요? 마블? 예, 좋아요.
얼마 전에 그 마블의 아버지 네, 스탠리 옹이 사망했다고. 게다가 뜨더군. 아, 너무 좋아해, 마블을. 자, 그래서 어쨌든 행정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맨, 이라는 거죠. 슈퍼히어로 행정인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자, 이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현실적인 인간을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인 인간. 경제인처럼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쪽에 있죠.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최적 대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어떤 대안을 찾는다? 만족스러운 대안을, 혹은 뭐 수용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서 만족한다. 그게 무슨 인간관이 생각하는 방식? 행정인이. 모든 수단을 다 고려해보고 그 중에서 최적의 수단을 찾는 거는 무슨 인? 경제인. 자,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절차적 합리성이랑 실질적 합리성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밑에 사이먼의 연구 결과 니은 나오죠. 자, 첫 번째 줄부터 쭉 읽어봅시다. 이해 다 되셨으니까. 인간을 인지능력 한계랑 선택을 위한 시간, 비용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고전파 경제학, 옛날 경제학자들이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경제인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인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행정인임을 설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 대안을 선택하려는 실질적 합리성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그걸 수정해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됨을 증명했다. 이게 다 이해됐죠, 이제? 됐어.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와. 수단적 가치 중에서는 얘가 중요하고요. 본질적 가치 중에서는 얘랑 얘가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도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해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자, 이제 또 합리성의 개념을 주장한 학자가 또 한 명 있어. 그러니까 합리성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나온 학자는 디진다? 뭐 이런. 미안합니다. 디징의 합리성이에요. 디징의 합리성은 5개의 합리성으로 나눴는데, 자,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합리성 앞에 이름 있죠. 기술 합리, 경제 합리성, 법적 합리성.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같이 매치시키는 문제가 나와요. 짝짝기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쉬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먼저 기술적 합리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 합리성 개념이에요. 기술적 합리성. 최적 수단을 찾는 합리성. 자, 그래서 최적 수단, 그 다음에 한 목적성이 있는 수단을 찾는 합리성을 디징은 기술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징은 기술적 합리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합리성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되게 쉬워. 수단이 여러 개 있는데 최적 수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뭐예요? 돈이 얼마나 제일 적게 들어가는 수단이냐. 돈만 따지는 거. 비용만 따지는 게 경제적 합리성. 그러니까 더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 비싸. 이러면은 그거는 좋은 대안이 아니다. 싸구려. 싸구려. 물론 편익을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무슨 합리성? 그렇죠. 경제적 합리성. 자, 법적 합리성 그럼 뭐겠어요? 이거죠. 얼마나 적법하냐, 합법적이냐, 그리고 얼마나 더 합법적인 게 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사회적 합리성. 자,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지. 사회적 합리성. 공익으로 만들죠. 공익을 정해야 공익은 너무 거창 큰 개념이잖아요.
사회적 합리성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 여기까지. 사회 구성원들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안을 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회적 합리성인 거예요. 사회적 합리성. 자, 그 다음에 정치적 합리성으로 보겠어요. 자, 이거는 그 과정이 좀 더 정치적인 차원에서 여러 정치 세력들이 요 과정이나 구조에 기여하는 그런 수단을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정치적 합리성.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디징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어느 학자가 주장을 했다고요? 디징. 절차적 합리성을 주장한 학자는 사이먼. 그렇지. 뭘 이렇게 오래 생각해. 이거잖아, 이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디징보다 3배는 중요해. 절차적 합리성을 주장한 학자는 행태주의 학자인 사이먼. 자, 그 다음에 디징이 분류한 5개의 합리성 개념도 있는데, 얘는 기술적부터 경제, 법적, 사회적, 정치적. 그래서 5개의 종류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뭔데? 시험 비중으로 따지면은, 사이먼의 전체적 합리성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디징 합리성 개념을 쭉 한번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이 부분 봅시다. 자, 이 부분은 개념만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능률성, 효율성은 뭔지 아시죠? 뭐는 최소화하면서 그렇지. 편익이나 산출은 최대화하는 개념. 그게 이제 능률성 개념이죠. 능률성 개념. 자, 근데 능률성 개념이 행정학에서 2개 나오는 거 생각나시죠? 처음에 나왔던 능률성 개념이 기계적. 그렇지. 기계적 능률성은 학자로 치면 행정학의 접근 방법으로 치면은 언제쯤 나왔던 1880년. 1880년대. 그렇지. 무슨 학설이 1980년에는 실적주의 뿐만 아니라 그 실적주의도 맞죠. 1883년에 실적주의가 펜디턴법에 의해서 확립되었고, 그 다음에 기계적 능률성을 중요시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주류였던 행정관리 학파, 그 중에서도 과학적 관리론이 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인풋은 최소화하면서, 아웃풋, 산출을 최대화시키는 대차, 대조표적 능률, 계량적 능률, 수치적 능률, 이런 거를 따지는 개념이 기계적 능률성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 개념, 과학적 관리론, 1880년대 후반에 나왔던 행정관리학파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 밑에, 얘는 이제 투입은 최소화시키면서 산출을 최대화시키고, 생산을 많이 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주고 생산을 못했을 때에는 통제나 제약, 처벌 같은 걸 하면서 왜 안 지나가나 했어. 인간을 X이론적 관점에서 다룬 능률성 개념이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계적 능률성. 자, 그 다음에 유사 개념 있죠. 대차, 대조, 표적. 뭐 이런 수치적, 계량적, 뭐 이런 내용들, 단기적, 물리적, 그 다음에 몰가치적. 몰가치라는 거는 기계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죠. 몰가치적,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사 개념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유사 개념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인간한테 성실히 일해서 산출을 최대화시킨, 투입은 최소화하면서 산출은 최대화시킨 인간한테
경제적인 보상을 주어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 인간관이 경제. 그렇지. X이론에 입각한 경제인적 인간관에 근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기계적 능률성, 대차 대조표적 능률성은 인간을 경제인으로 보는 X이론적 인간관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자, 근데 과학적 관리론 이후에 또 다른 이론이 출동을 했죠. 예. 자, 기계적으로만 인간을 다룰 수가 없고, 인간은 무슨 동물? 사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인간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줘야 되고, 인간의 감정을 잘 다루어야, 뭐가 올라간다?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고 접근을 한 게, 사이적. 어, 능률성? 1930년대 이후에 등장한 사회적 능률성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관련된 이론이 인간관계론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예. 자, 얘는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이 Y이론. X이론적 아니고 Y이론적 접근을 했던, 인간을 보는 관점이 경제인 아니고,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사회인. 예. 자, 그래서 인간관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경제인, 사회인. 행정. 그렇지.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가서 사이먼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인. 이렇게 세 개의 인간관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 다시 한번. 경제인, 사회인. 사회인, 행정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사한 개념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대내적 민주성, 민주적 능률성, 인간적 능률성, 상대적 능률성,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예. 자, 이런 표현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자. 그래, 학자도 기억해 봅시다. 인간관계론을 주장한 학자는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누구였어요? 그렇지. 디목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적 능률성 나온 김에 학자 한 명만 더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 나오는 귤릭이라는 학자예요. 행정 관리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귤릭과 디목 기억하세요. 자, 사회적 능률성을 주장한 학자는 디목.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적 능률성을 주장한 학자는 귤만 기억해도 어디야? 귤리. 그 다음에 행태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사이먼. 기술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합리성으로 분류한 학자는 디징. 이름이 어렵네. 그런 거 있잖아. 디진다? 디징. 이거 못 외우면 디징.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죠. 사회적 능률성은 디목. 기계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 행태주의. 사이먼. 됐어요. 일단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쭉쭉 넘어가서 효과성. 그래, 효과성도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거기 능률성이랑 효율성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같은 개념, 동의어예요. 능률성 이퀄 효율성이에요. 자, 근데 효과성이랑은 달라요. 능률성이랑 효과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효과성은 무슨 개념이에요? 산출. 근데 투입을 고려한 산출이에요. 그냥 산출. 그렇지. 투입이 얼마가 들어갔던 비용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산출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게 효과성 개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뭐 주의에도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효과성에는 비용 내지 투입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 두 번째 줄에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에만 관심을 준다. 이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우리 주로 행정학과 관련됐을 때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에 등장했던
발전 행정론과 가장 이제 관련이 있는 행정 이념 개념이에요. 나중에 정리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가시고 생산성 보세요. 생산성. 생산성이랑 가외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생산성, 가외성. 자, 요 두 개 같이 보시고 생산성은 그럼 뭐예요?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쳐놓은 게 생산성이에요.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쳐놓은 게 생산성. 그건 뭐예요? 효과성은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결과를 가급적이면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개념. 그게 생산성의 개념이에요. 생산성의 개념. 종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능률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종합적인 개념이 생산성. 자, 이거는 이제 행정학에서 치면은,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 몇 년도? 80년대. 그렇지. 80년대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부터 강조된 개념이에요. 강조된 개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효과성은 언제? 발전행정론. 발전행정론. 능률성은 언제겠어요, 그러면은? 능률성은 제일 처음에 능률성을 중요시했던 거는 상대적으로 능률성을 더 우선시했던 거는 그렇지. 과학적 관리론. 이제 19세기에 행정 원리설이 이제 기승을 부릴 때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능률성이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 그 다음에 생산성. 이 순서대로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외성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가외성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어떤 우리가 상황을 대비할 때 A라는 수단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수단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B라는 수단을 하나 더 광고해놔. 근데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안전하게 C라는 수단도 또 하나 광고해 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첩 혹은 뭐 여유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거를 행정학의 이념에서는 가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의 대안만 만들어놔도 될 걸 혹시 모르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유분이나 중첩분을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를 가외성의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외성. 덧붙여 놓는다. 중첩되는 내용을 여분으로 둔다. 이거죠. 가외성.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은 거기 밑에 2번의 두 번째 줄에 란다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란다우라는 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분의 중첩, 초과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 그럼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을 갖게 되겠죠.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현대는 굉장히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첩분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주장한 데서 가외성의 개념이 유래한 거예요. 가외성. 자, 그러면 106페이지에 가외성의 특징. 확실한 환경이겠어요? 불확실한 환경이겠어요? 불확실한 환경에서 더 강조되는 거죠. 자, 얘는 능률적인 수단이에요? 능률성이 떨어뜨리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왜? 하나만 둬도 될 걸 B, C 대안을 여러 개 중복해서 두면은 뭐가 올라가잖아요? 투입, 비용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오히려 능률성의 가치랑은 상반되죠. 자, 그래서 가외성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능률성은 떨어진다. 능률성 이념과의 관련성,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능률성은 떨어진다.
능률성은 떨어진다. 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불확실한 상황. 가능성이 올라가면 능률성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약간 소극적인 여유분, 그거죠. 그래서 얘는 표현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 방안,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적극적,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은 틀렸다는 거예요. 소극적 대처 방안. 자, 그래서 가해성이 적용된 행정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자, 권력 분리. 권력을 몰아주면 편하잖아. 예. 근데 그러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는 거예요. 왜? 한쪽이 대한 그렇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패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권력을 나눠놓는 거.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단원제지만 미국은 국회가 양원제죠. 예. 상원 있고 하원 있잖아요. 굳이 국회의원을 상원, 하원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있을 수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거 이거 있죠. 재판은, 우리나라는 재판은 3심제죠. 1심, 2심, 3심. 뭘 이렇게 3번이나 재판을 봐도. 그 이유는 가능성? 가외성.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서 오심을 받을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3번이나 중복된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죠. 자, 그게 가외성이 적용된 사례인 거예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하나만 볼까요? 옆에 14번에 가외성의 이념이 적용된 제도로는 만장일치제 3심제 권력 분립을 들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만장일치가 아닐 것 같아요. 맞았어. 만장일치는 중복된 부분이랑은 전혀 개념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외성의 이념이 적용된 것과 만장일치 제도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해성이 적용된 사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옆에 지문은 틀린 거. 감이 있네. 실력만 더 쌓으면 되겠다. 감은 있어. 자, 그래서 가해성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만 밑에 표 2개만 보면 돼요. 가해성의 속성은 중첩되는 거죠. 혼합적으로 수행되어 있는 내용을 갖는 거고, 반복성, 중복성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등잠재력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동등잠재력. 자, 이거는 뭐냐면은, A라는 대안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똑같은 효용을 가지는 잠재적인 차원에서의 능력을 가지는 보조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를 동등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거죠. 동등잠재력. 무슨 잠재력? 동등잠재력. 그래서 가외성의 속성이 나올 때 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중첩성, 반복성, 중복성, 그 다음에 동등잠재력. 자, 이 표현만 익혀두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만장일치제는 가외성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가해성의 효용과 한계, 이 부분만 먼저 쭉 봅시다. 효용은 환경에 대해서 적응성을 키울 수 있겠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예비적인 수단을 딱 마련해 놓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 가해성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니까,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대응성을 높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킬까요? 증가시킬까요? 그렇지. 혹시라도 실패할 우려를 대비해서 2심, 3심의 가해성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거니까 조직의 오류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거죠. 장치.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여러 조직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창의성과 개혁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은 능률성이 떨어진다. 능률성이 떨어진다. 비용이 올라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좋은 거 뭐냐면은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겠죠. 갈등이 생겨서 창의성도 올라가고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서 충돌할 수 있잖아. 자, 그게 이제 한계죠. 한계.
가해성의 장점과 단점, 효용과 한계를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념 부분을 다 정리한 거예요. 이념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념 부분이 한 17, 18페이지 정도 됐었어. 자,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놓으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의 접근 방법, 행정학의 역사, 발달사, 학문적 성격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예.